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기묘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숨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끝없는 잔혹함 속에서 인간은 또 어디까지 위대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갈 시간여행의 목적지는 1945년 뼈까지 얼어붙게 만들던 만주 하얼빈의 겨울입니다. 영하 40도가 넘는 살인적인 추위. 하지만 사람들을 진짜 공포에 떨게 만든 건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저 멀리 평방 지역의 거대한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검붉은 연기,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기계음과 비명소리. 현지 사람들은 그곳을 식인 귀신의 성이라 불렀습니다. 공식 명칭은 관동군 방역급수부. 하지만 우리는 그곳을 역사상 가장 추악한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바로 731 부대이다. 당시 하얼빈 거리에는 이런 괴담이 돌았습니다. 녹색 트럭을 조심하라. 일본군 헌병들이 모는 국방색 트럭. 그 트럭 짐칸에 한 번 실리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마루타, 즉 통나무라는 이름의 실험 재료가 되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나무 토막처럼 취급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그 녹색 트럭을 피해 숨죽이고 도망치던 그때 제 발로 그 지옥의 트럭에 올라탄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소연. 겉보기에는 폐병에 걸려 콜록거리는 오늘 내일 하는 가녀린 여인이었습니다. 키는 작았고 몸은 바람에 날아갈 듯 연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군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짐짝처럼 트럭에 던져 넣은 이 병약한 여자가 사실은 731 부대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기 위해 찾아온 사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항일 무장투쟁단체가 숨겨두었던 최후의 비수, 코드네임 붉은 여우, 레드폭스. 지금부터 교과서에는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역사보다 뜨거웠던 그녀의 핏빛 복수곡을 아주 긴 호흡으로 따라가 보려 합니다. 준비되셨다면 1945년 그 차가운 눈보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하얼빈 외곽의 한 검문소였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시계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눈발이 얼굴을 때리고 거리는 음산하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소연은 일부러 헌병대 앞에서 수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품속에 무언가를 감추는 듯한 몸짓,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 마치 밀수꾼이나 첩자처럼 말이죠. 당연히 굶주린 늑대 같은 헌병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오이, 기사마, 돈마를, 난조 카쿠시대로. 그녀는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눈밭에 처박혔습니다. 군홧발이 그녀의 옆구리를 무자비하게 걷어찼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피를 토하며 끌려갔습니다. 취소실의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백열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 불빛마저 불안정했죠. 바닥에는 이전에 끌려왔던 사람들의 핏자국이 검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김소연은 나무 의자에 묶인 채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얼굴에 젖은 천을 씌우고 그 위로 물을 붓는 고문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폐로 물이 차오르는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철저하게 연기했습니다. 아니, 연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이었죠.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약을 구하러 나왔을 뿐이에요. 콜록콜록. 그녀가 피 섞인 기침을 일본군의 얼굴에 뱉어내자 결벽증이 심했던 일본군 장교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기타나이, 기사마, 하이벼야로, 사이야그다. 장교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오이, 고코데 코로시데 와타시노 헤야 요고스나. 하야쿠トラックに乗せろ。731部隊特別移送権にだ。この病の体でも実験用には使える。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떨구고 있던 김소연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헌병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한순간 번뜩였습니다. 성공이다. 731 부대는 요새 중의 요새였습니다. 사방이 5m 높이의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24시간 무장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외부에서의 폭격이나 침투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 견고한 성벽을 뚫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료가 되어 내부로 들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마루타가 되기를 자처한 겁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 아니라 이미 목숨을 버리고 시작한 작전이었습니다. 트럭은 덜컹거리며 하얼빈 시내를 벗어나 황무지로 향했습니다. 짐칸에는 김소연 말고도 10여 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 우는 아이.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넋이 나간 노인. 한숨만 폭폭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찬 청년들. 이 개자식들,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가만 안 둬! 하지만 김소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트럭의 틈새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머릿속으로 수천 번 시뮬레이션 했던 부대의 지도를 다시금 그리고 있었습니다. 본관 건물의 위치, 세균 배양실의 구조, 급수시설의 배치, 탈출 경로,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이 3년에 걸쳐 수집한 정보를 머릿속에 새긴 채로 말이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트럭이 급정거를 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731 부대.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건 지독한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카르볼산과 크레졸의 냄새,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비릿한 피 냄새, 그리고 무언가 타는 역한 냄새. 고기를 태우는 냄새와 비슷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더 역겹고 구역질 나는 냄새.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건 사람을 태우는 냄새였습니다. 거대한 굴뚝에서는 밤낮 없이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시커멓게 물들이는 연기. 그 연기 속에는 수백, 수천 명의 넋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라베! 하야그 고개! 헌병들이 수감자들을 몰았습니다. 마치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가축처럼 말이죠. 수용소 안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좁은 복도 양쪽으로 쇠창살 감방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감방 하나의 크기는 겨우 2평 남짓, 그 안에 대여섯 명씩 구겨 넣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름 대신 세 자리 숫자로 불렸습니다. 김소연은 408번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실험재료 408호. 좁은 감방 안에 콩나물 시루처럼 갇힌 사람들. 화장실은 감방 한 구석에 양동이가 전부였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매일 아침 누군가가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간수의 그 한마디가 곧 사형 선고였습니다. 405방, 대대코이. 그러면 405번은 온몸을 떨며 끌려나갔습니다. 제발 제 딸을 부탁합니다. 우리 딸이 아직 10살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헌병은 총개머리판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우루사이, 하야쿠 되나이까. 그리고 몇 시간 후면 다른 수감자들이 복도에 끌려가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바닥에 흘러내린 핏자국을 보게 됩니다. 405번의 피였습니다. 김소연이 수감된 지 3일째 되던 날 그녀는 그곳에서 한 청년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박태호. 20 남짓되어 보이는 비쩍 마른 청년이었습니다. 눈은 움푹 들어갔고 광대뼈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영양실조 상태였죠. 그는 특수 직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작고 손이 빠르다는 이유로 실험실 청소나 시신 운반 같은 허드렛 일을 시키기 위해 살려둔 자벽부였습니다. 박태호는 겁이 많았습니다. 일본군이 눈만 마주쳐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시체를 옮기고 돌아온 날이면 구석에 처박혀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김소연은 그의 눈빛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아직 꺼지지 않은 생에 대한 갈망을 읽어냈습니다. 이 청년은 아직 살고 싶어 한다.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것이다. 어느 날 배급 시간이었습니다. 감방 문이 열리고 깡통 그릇에 죽 같은 게 담겨 나왔습니다. 밥이라고 하기엔 너무 묽고 지저분한 것. 김소연은 일부러 비틀거리며 박태호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죽그릇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박태호가 깜짝 놀라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야, 괜찮아? 이봐! 그 짧은 찰나 김소연의 입술이 그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살고 싶나? 박태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병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뱀처럼 차갑고 낮은 하지만 강렬한 힘이 담긴 목소리.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내 눈을 보고 고개만 끄덕여 소리내면 둘 다 죽어. 박태호가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그 순간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병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한치의 두려움도 없는 오직 목표만을 향한 살기 어린 눈빛. 박태호는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지옥의 한복판에서 가장 위험한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김소연의 첫 번째 타겟은 수감동을 관리하는 악질 간수였습니다. 별명은 외눈박이. 전쟁 중에 한쪽 눈을 잃어서 눈에 검은 안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여성 수감자들을 괴롭히는 걸 낙으로 삼는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권력을 쥐고 약자를 짓밟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전형적인 가학성 인격자. 김소연의 미모를 눈여겨보던 그는 어느 날 밤 기어이 그녀의 감방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간수들은 이미 퇴근하고 없었습니다. 복도에는 그의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헤헤, 겨우와 오마이노 반다. 하이비오 야루데모 카우와 키레이 다까라나. 요와이 후리스르나 순준니 쯔이 때꺼이. 그가 김소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소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외눈박이는 무야해하면서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헤헤, 건난이 준준나라 이따꼬 나이오니시테야루. 그가 김소연을 빈 취조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벽으로 밀었습니다. 어이, 오마에 홋카노온 나요리 가시코소다나. 오레니 요크 미에레바 와루크나이. 아따까이 메시모 야르시 크스리모 소로에 떼 아래루. 김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외눈박이가 그녀의 턱을 잡고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용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외눈박이 간수가 복도 한복판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물려 있었고 눈은 공포에 질린 채 뒤집혀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것을 본 것처럼. 부검을 담당한 군의관들은 과로사나 심장질환으로 처리했습니다. 별다른 외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외눈박이가 김소연을 추행하려던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손톱 밑에 숨겨져 있던 아주 미세한 침이 그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손톱 크기만한 아주 작은 독침, 그녀가 출발 전 옷 안감에 숨겨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 침에는 그녀가 만주벌판에서 채집한 투구꽃의 뿌리에서 추출한 심장을 멈추게 하는 맹독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아코니틴이라는 성분, 단 2mg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었죠. 독은 5분 안에 심장 근육을 마비시킵니다. 피해자는 격렬한 흉통과 함께 호흡곤란을 겪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급성 심장마비와 증상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부검으로도 구별이 어렵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이 없어 죽은 것이라 생각했죠. 밤늦게까지 근무하다가 과로로 심장마비가 온 거라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간수의 죽음으로 인한 혼란을 틈타 김소연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몇 명을 죽이고 탈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이 거대한 악의 소굴을 지휘하는 머리, 바로 부대장 이시이였습니다. 이시이, 의학 박사, 미생물학자. 겉으로는 존경받는 학자였지만 그 안은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미친 과학자였습니다. 당시 이시인은 세균전 무기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패스트균, 콜레라균, 판저균을 살포할 수 있는 폭탄을 만들고 있었죠. 하지만 전쟁 막바지라 숙련된 조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김소연은 박태호를 통해 정보를 모았습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마다 아주 짧게 속삭였습니다. 이시이의 일과는 아침 8시 출근, 실험실에서 12시간 근무, 밤 10시 퇴근. 경우는 항상 헌병 2명이 붙어 있어. 약점은 자존심이 세, 자기를 천재라고 믿어. 그리고 독일 의학을 숭배해. 김소연은 작전을 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공부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박태호를 시켜 그녀가 몰래 작성한 의학 노트를 이시이의 책상에 놓게 했습니다. 노트에는 세균 배양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다 조직에서 미리 준비해준 자료였습니다. 3년 동안 독일 유학파 의사들에게 배운 지식을 정리한 것이었죠. 며칠 후 이시이가 그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넘겼다가 내용을 읽고는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고래와 다레가 가이다. 슈간샤노 히도리 데스.
연제로 이치방 시토유 온난한데 무카시 이가쿠 벤kyōしたと言います。연제로 이치방 その파이벼온 나까 連れてこいすぐに. 취조실에 끌려온 김소연. 이시이가 둥근 안경 너머로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마에가 이가쿠 와카루토? 마르타노 쿠세니. 김소연은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도쿄 제국대학 교수님의 논문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난다토? 와타시노론붕어? 도노론붕어 이때르? 1936년 미생물학 저널에 발표하신 탄저균 포자 형성에 관한 논문입니다. 특히 최적 배양 온도와 산소 농도에 관한 부분이 획기적이었습니다. 이시이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자신의 논문을 정확히 인용한 겁니다. 즈즈게로.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37도를 최적 온도로 제시하셨지만 실제 인체 조건을 고려하면 35도에서 더 안정적인 포자 형성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시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헌병들이 총을 겨눴지만 이시이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소다, 소노 도리다. 사이킨の事件で30고도가最も効率的と確認した. しかしお前はそれをどうやって知った? 혈액 응고반응 속도와 단백질 변성 온도를 고려하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과입니다. 이시인은 김소연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지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난 것 같은 표정. 오모시로이. 요시. 今日からお前は私の実験室掃除とデータ整理を担当しろ。だが気をつけろ。変なことしたらその場でお前の内臓を取り出して標本にするからな.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김소연은 특별 관리 대상이 되어 일반인은 접근조차 불가능한 본관 실험동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본관 실험동, 그곳은 말 그대로 생지옥의 전시장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김소연이 본 것들, 투명한 유리병 속에 담긴 사람의 장기들, 간, 신장, 폐, 심장, 포르말린 융액 속에서 창백하게 떠다니는 인체 조직들. 각각의 병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실험체 번호, 나이, 성별, 사인.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냉동 실험실이라 불리는 방. 영하 40도의 냉동고에 집어넣어 동상 진행 과정을 관찰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소연은 청소를 하다가 그 실험을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얇은 옷만 입은 채 냉동실에 들어갔습니다. 연구원들은 유리창 너머에서 스톱워치를 들고 관찰했습니다. 처음 10분은 여자가 춥다며 몸을 떨었습니다. 20분이 지나자 피부가 파랗게 변했습니다. 30분 후에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사지가 딱딱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여자를 다시 꺼내 뜨거운 물에 담갔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피부와 근육이 어떻게 손상되는지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자의 손가락이 하나씩 썩어 떨어져 나갔습니다. 발가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이미 사지는 괴사되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김소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바닥에 핏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걸레를 쥔 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모든 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패스트 실험실도 있었습니다. 쥐벼룩에 패스트균을 주입한 뒤 사람에게 물게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감염된 사람은 3일 안에 림프절이 부어오르고 고열에 시달리다 죽었습니다. 한 남자는 온몸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물을 달라고 애원했지만 연구원들은 그저 증상을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생체 해부실은 가장 끔찍했습니다. 마취 없이 살아있는 사람을 해부하는 곳이었습니다. 왜 마취를 하지 않았냐고요? 마취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순수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비명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으아, 살려주세요, 제발! 하지만 연구원들은 무표정하게 메스를 움직였습니다. 복부를 절개하고 내장을 하나씩 꺼내 관찰했습니다. 심장이 뛰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며 가슴을 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매 시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소연은 3주 동안 이 지옥을 견뎌냈습니다.
낮에는 실험실 청소와 데이커 정리를 하며 이시이의 신뢰를 얻었고 밤에는 박태호와 짧게 접촉하며 탈출 계획을 다듬어갔습니다. 그녀가 가장 주목한 건 급수 시스템이었습니다. 부대 전체에 식수를 공급하는 대형 물탱크가 본관 건물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탱크로 가는 배관이 실험동을 지나갔습니다. 김소연은 청소를 하는 척하며 배관의 구조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밸브의 위치, 배관의 굵기, 점검구의 위치까지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독극물 보관실의 위치와 자물쇠 종류. 그곳에는 실험에 사용되는 각종 독극물과 화학약품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노칼륨, 비소, 스트리키닌, 그리고 신경마비제까지 단 1g만으로도 수십 명을 죽일 수 있는 물질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소연은 이시이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독극물 보관실의 자물쇠를 관찰했습니다. 다행히 일반적인 핀 텀블러 자물쇠였습니다. 그녀는 식사 시간에 받은 생선뼈를 가공해 작은 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이시이가 도쿄로 출장을 가게 된 겁니다. 2박 3일 일정, 그 짧은 시간이 김소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시이가 떠난 다음 날 밤 김소연은 박태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일이야. 내일 저녁 6시. 형님, 정말 할 수 있겠어요? 여기 헌병만 해도 200명이 넘는데.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네가 할 일은 3가지야. 첫째, 저녁 6시 정각에 급수탑 밸브를 열어. 둘째, 수감동 감방 문을 모두 열어. 셋째, 본관 뒤쪽 담벼락 근처에 미리 숨겨둔 가방을 가지고 탈취해. 가방요? 그 안에 731 부대의 실험 기록과 희생자 명단이 들어있어. 이걸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해. 그럼 형님은요? 형님도 같이 나가야죠. 김소연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박태호는 그녀의 눈빛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살아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형님, 안 돼요. 형님도 살아야 해요. 태호야, 1년 전에 내 딸이 여기서 죽었어. 5살이었던 우리 딸이 패스트 실험에 쓰였어. 내 남편도 생체 해부를 당했어. 나는 그때 이미 죽었어. 지금은 그저 복수를 위해 움직이는 시체일 뿐이야. 형님, 네가 살아남아줘. 그리고 증언해줘.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그게 우리 딸과 남편, 그리고 여기 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진짜 복수야. 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D-Day, 1945년 3월 15일.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헌병들은 교대 근무를 하고 연구원들은 실험실로 향했습니다. 수감자들은 아침 배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소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오전 10시, 그녀는 평소처럼 실험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청소를 하는 척하며 그녀는 독극물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헌병과 마주쳤을 때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보관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숨겨둔 생선뼈 픽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물쇠에 픽을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잔등을 켰습니다. 선반에 빼곡 기들어찬 약병들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장 독성이 강한 것들을 골랐습니다. 시아나칼린 200g, 비소 100g, 스트리키닌 50g, 그리고 실험용 신경마비제 1병. 이것들을 배합하면 직사는 아니지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독약이 됩니다. 김소연이 원한 건 그거였습니다. 빨리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하는 것. 그녀는 약병들을 치마 속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물쇠를 다시 채웠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후 2시, 그녀는 지하 급수시설로 내려갔습니다. 청소 임무를 맡았다는 핑계로. 거대한 물탱크가 보였습니다. 높이 5m, 지름 3m의 원통형 탱크. 부대 전체가 하루 동안 사용할 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김소연은 재빨리 탱크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물속으로 약병들을 하나씩 털어 넣었습니다. 시아나칼륨이 물에 녹으면서 희미한 아몬드 냄새가 났습니다. 비소는 무색무취였습니다. 신경마비제는 물에 천천히 확산됐습니다. 그녀는 긴 막대기로 물을 저었습니다. 독약이 골고루 섞이도록. 이 정도 농도면 치사량은 아니지만 마신 사람은 극심한 복통과 경련, 호흡곤란을 겪을 겁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뚜껑을 닫고 내려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완료. 오후 5시, 김소연은 박태호를 만났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짧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박태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오후 5시 30분, 저녁 식사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연구원들과 헌병들이 식당으로 모였습니다. 평소처럼 떠들고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마시는 물에 죽음이 섞여 있다는 것을. 50, 45분, 식사를 마친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아파. 한 연구원이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나도 머리가 어지러지래. 또 다른 헌병이 벽을 짚고 비틀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배탈이 났나 보다. 오늘 밥이 상했나?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으아, 배가 찢어져. 한 남자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 또 다른 사람이 목을 움켜쥐고 헐떡거렸습니다. 독이다! 독약이야! 누군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군인과 연구원 중 절반 이상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일부는 경련을 일으키며 토하고 일부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총을 든 헌병들조차 제대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후 6시 정각. 박태호가 수감동으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스터키를 꺼냈습니다. 감방문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문이 열릴 때마다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열렸어. 나가자, 빨리. 복수다. 이 개자식들한테 복수하자. 수백 명의 수감자들이 감방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복도에 쓰러져 있는 헌병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맨손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주먹으로, 발로, 이빨로 공격했습니다. 헌병들은 총을 쏘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독약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부대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질서는 이미 무너진 뒤였습니다. 박태호는 그 틈을 타 본관 뒤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담벼락 근처 수풀 속에 숨겨둔 가죽 가방을 찾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731 부대의 죄악이 담긴 문서들의 무게였습니다. 그는 담을 넘으려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본관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난 겁니다. 형님은 어디 계세요? 그 시각, 김소연은 이시이의 개인 실험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달렸습니다. 주변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곳만 향했습니다. 실험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한 헌병대장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사토,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독을 마시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기사마, 야하리 기사마노 시와자다따나. 그가 허리춤에서 일본도를 뽑아들었습니다. 칼날이 복도의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코로스, 기사마오 이마 코로시테야르. 김소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술용 메스를 꺼냈습니다. 고작 10cm 길이의 작은 칼. 사토가 비웃었습니다. 선나 치사이 칼이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김소연이 움직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사토가 칼을 내리쳤습니다. 슉! 김소연의 어깨가 베었습니다.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이용해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메스가 선광처럼 움직였습니다. 사토의 목 경동맥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사토의 눈이 커졌습니다. 목을 부여잡았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붉은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딸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김소연이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사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웅덩이가 바닥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김소연은 피 흐르는 어깨를 움켜쥔 채 다시 걸었습니다. 실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시이가 있었습니다. 급히 도쿄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샘플들을 가방에 담고 있었습니다. 김소연이 들어서자 이시이가 돌아봤습니다. 기사마! 낮에 코코니! 김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실험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잠갔습니다. 이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니오 스르 츠모리다! 김소연은 실험실 벽에 설치된 특수 환기장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3주 동안 이 실험실을 청소하며 모든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그녀가 빨간 레버를 잡았습니다. 교수님, 항상 궁금해하셨잖아요. 인간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야메로! 야메떼 꾸레! 이시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김소연은 레버를 당겼습니다. 쉬. 환기구에서 녹색 가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포스겐 가스. 이시이가 개발 중이던 화학 무기였습니다. 이시이의 비명이 실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목을 움켜쥐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피부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물집이 생기고 터졌습니다. 김소연은 창문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를 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끝이다. 그때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박태호가 설치해둔 시한폭탄들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김소연은 비틀거리며 실험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불길이 사방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년 전 장터에서 찍은 가족 사진. 웃고 있는 딸, 다정한 남편. 아가, 아빠, 이제 엄마가 갈게. 그녀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바로 옆방에서였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김소연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 내장이 터지는 느낌. 하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몸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김소연은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주변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들. 딸의 웃음소리, 남편의 목소리, 어머니의 차장가, 고향 마을의 풍경, 그리고 2, 3주 동안 목격한 지옥, 고문당하는 사람들, 실험대 위의 비명,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 이제 끝이야. 김소연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 순간 본관 건물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세균 배양실에 보관된 화학약품들이 연쇄 폭발을 일으킨 겁니다. 꽝!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둥이 꺾이고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담밖에서 지켜보던 박태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님! 형님!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굉음과 불길만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731 부대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본관 건물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세균 배양실, 실험실, 연구 자료들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이시이가 그토록 공들여 만든 생화학 무기 데이터도 재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독약을 마신 헌병과 연구원 중 3분의 1은 그날 밤 죽었습니다. 나머지도 중상을 입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탈출한 수감자들은 주변 마을로 흩어졌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박태호처럼 731 부대의 죄악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김소연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폭발로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수많은 시신들이 뒤섞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이 구하려 했던 사람들과 함께 그 잿더미 속에 영원히 잠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박태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가죽 가방을 지켰습니다. 731 부대의 실험 기록, 희생자 명단, 그리고 김소연이 직접 쓴 증언록.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한 후 그는 이 자료들을 연합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자료들을 기밀로 분류했습니다. 731 부대의 연구 데이터를 독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세상에 알려진 건 극히 일부였습니다. 대부분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박태호는 평생 김소연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년 3월 15일이 되면 하얼빈으로 가서 731 부대 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형님, 편히 쉬세요. 형님이 목숨 걸고 지킨 그 기록들,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에 알릴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김소연이라는 이름은 가명이지만 731 부대는 실제로 존재했던 곳입니다. 193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관동군 731 부대는 만주 하얼빈에서 생체 실험을 자행했습니다. 중국인, 한국인, 러시아인, 몽골인 등 최소 3,000명에서 최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험 대상이 되어 죽어갔습니다. 동상 실험, 생체 해부, 세균 감염 실험, 독가스 실험.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들이 의학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731 부대의 책임자들은 대부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거래를 해서 데이터를 넘기는 대신 면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시이시로는 전범제 칸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안하게 천수를 누리다 1959년 자연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죽어간 수천, 수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복수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름 없는 영웅들을. 김소연 같은 사람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어두운 시대에 누군가는 저항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싸웠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가 누군가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분노하셨나요? 슬퍼하셨나요? 아니면 무기력함을 느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인간이 인간에게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인간성을 지킨 사람들,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악과 싸운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프더라도 끔찍하더라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숨결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